저는 이러한 복합 위기를 우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한일, 한미일 회담 이어지면서 이른바 외교 빅데이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각 회담들의 의미 또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장현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재 바로 보시죠. 자, 윤 대통령의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외교 슈퍼데이로 꼽히죠. 한일, 한미일 순서 연쇄 정상회담 나서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인데 먼저 김근식 교수님께서 이 전체적인 세 개의 연속적인 정상회담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순방에 나서면서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픈 상황에서도 가야 될까 고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가야 된다고 결정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다자회동 또 네. 가장 중요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고심 끝에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이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예. 지금의 북핵 문제가 과거의 북핵 상황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게임 체인저 상황을 이미 헐찍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무도하고 고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핵 도발에 대해서 예. 우리 한국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방국인 미국, 일본 그리고 오늘 이번에 중국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리커창도 환담을 했고 이제 가면 또 시진핑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만 중국도 만나고 그리고 그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서 네. 이 한반도에 있는 북한발 이 도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관점에서 아마 대통령도 고심 끝에 가서 중요한 성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자가 리포트했듯이 예.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된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또 한일 간에 또 현안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한미 간에 또 인플레 감축법 같은 현안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안보 그리고 경제 이슈, 그다음에 외교 이슈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올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게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인데 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만난 데 이어서 좀 2개월 만입니다. 이 한일 회담이 좀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 같은데 좀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잠시 만난 게 뭐 회담이냐 정식 회담이냐 아니냐 뭐 말이 간담이냐 많았죠.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한일 문제는 한일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많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랬었어요. 양국이 너무 먼 곳으로 가버린 게 아니냐 되게 많이 우려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뭔가 이제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냐 한일 양국 간의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네. 근데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침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서도요. 한국 이 한일 회담을 저는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홀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반드시 이 한일이 만나서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북핵 문제가 결국 양 정상을 3년 만에 그 정상적인 회담의 장소로 이끌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일 관계에서는 그렇고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한미 회담에서는 IRA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번에 좀 얘기를 해서 좀 방향을 좀 바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IRA 법은 선거용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국 상품을 이제 자국이 사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의 시장 예. 그리고 자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돌려주는 것 예. 그것이 표로 연결되기를 기대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예. 동맹국인 우리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면했던 부분은 선거가 끝나길 기다렸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푸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예.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무역이 6개월째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굉장히
굉장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외환 스와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뭐 경제적인 협력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일본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정 의원님께서 일본은 원래는 우리랑 만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가 사실상 먼저 한국이 해결을 해라. 그러면 이제 만나주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네. 지금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 쏘니까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사실은 미국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 나라가 묶여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흐름이 갇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실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라. 그런 목소리를 자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이 북한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도 군사력을 더 강화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군도 더 이 지역 영내에 예. 군사력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 중국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중 회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한미일 공조가 좀 강화되는 모습 이게 또 중국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네. 지금 그 한미일이 좀 삼국이 공조를 해서 북핵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북중러의 또 공조가 또 강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또 일각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미중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주요하게 그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예. 미국과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그 과정들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큰 그림이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갈등 문제들이 예. 어떻게 큰 그림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중의 어떤 회담이라든지 의제들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뭐 언급해 주신 대로 슈퍼데이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이 될지 좀 기대가 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데 여기 가지 않고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하는 자리를 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 자체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건 뭐 당연히 국가의 그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 자격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가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올바른 모습의 저런 그 일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와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앙코르와트를 가는 게 관광 코스의 제1순위입니다. 네. 근데 앙코르와트가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는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예. 그걸 취소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갔었던 심장병으로 앓고 있는 어린이를 가서 다시 확인해서 또 그 위로를 했다는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그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이제 교묘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 김정숙 여사가 관광지를 너무 쇼핑하게 다녔다는 또 그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뭐 이집트 가면 대통령은 안 갔습니다만 피라미드를 갔었고 예. 타지마을 홀로 단독 간 적이 있었고요. 예. 북유럽을 가서도 협곡을 또 찾아갔던 게 있었고 그래서 버킷리스트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관광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했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더라도 정말 캄보디아의 명소인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심장병 아동을 찾아서 위로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본래 그 영부인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앙코르와트를 뭐 안 간 것이 잘한 것이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또 하고 예. 또 이렇게 뭐 심장병 환아들 예, 뭐 이렇게 방문해서 또 격려하는 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꼭 대비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왜냐하면 네. 이렇게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들끼리도 또 외교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과정 속에서 또 친교도 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거를 안 할 필요도 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태원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현재 7명을 입건했지만요. 9일 이후에는 추가 입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 실무자들입니다. 윗선 수사,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 지적, 윗선에 대한 수사는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은요. 네. 먼저 현장 수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상. 예, 순서상 지금 예. 저기 지금부터 윗선을 얘기하면 그러면 아랫선을 뭐 수사하지 말고 윗선부터 이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하여튼 용산의 책임자들, 네.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1번입니다. 그러면 그 수사를 하면서 그들이 과연 윗선의 지휘에 따라서 한 건지 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윗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법적 책임을 한다는 거는요. 결과적으로는 보통의 수사의 그 매뉴얼처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정치적 책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없을지라도 왜 사실 윗선에 있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 다 결과가 나오면 아 나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내 관리하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진 사퇴하고 막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피의자 가운데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 내부에서도 좀 무리한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윗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경찰 일선에선 윗선의 지시에 좀 따랐을 뿐인데 죄인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또 유명을 달리하신 용산서의 그 정보계장의 그 이제 비보를 듣고 나서부터는 네. 더더군다나 이제 현장에 계신 경찰관 분들께서 일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아래에서 근무했던 고생했던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좀 내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정미경 최고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라는 것이 또 단계가 있고 분명히 윗선으로까지 올라가는 수사가 이루어지면 당연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일선에서 갖고 있는 우려, 꼬리 자르기가 되고 현장에서 고생했던 분들만 책임을 떠안게 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네. 국민 여러분들이 더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서 이 수사가 어느 윗선까지 올라가서 진상규명이 되는지를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는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빠르냐, 늦으냐, 뭐 심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여야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책임만 딱딱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딱딱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스스로 이 의회주의, 민주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1당이 모든 문제를 장내에서 논의하고 해결을 해야지 얼마 전까지 집권했던 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민주당은 다수당이어서 국정조사를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당에서 장외 여론전은 좀 거대 야당의 자기 모순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건데 민주당이 왜 장외 투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장외투쟁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외투쟁이 되려면 네. 국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사실 스탑시키고 중지하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형태를 우리가 장외투쟁이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은 국회 업무는 다 국회 업무대로 봅니다. 네. 단지 이제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국민들의 서명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정조사 이 참사가 빚어졌잖아요. 예.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많은 국민들이 사실 희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의 실패예요. 예. 행정부가 그게 지자체가 됐건 그게 서울시가 됐건 네. 경찰이 됐건 예. 질서 유지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아요. 이 실패에 대한 행정부의 실패에 대한 조사, 감사 이런 것 다 권한이 입법부에 있습니다. 이 견제의 권한을 헌법이 보유한 것인데 이걸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국민 대표로서 그걸 봐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동의를 지금 받는 과정이다. 야3당이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해놨고 사실은 뭐 표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걸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당이 이렇게 참사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당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수세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는 국힘에서 거부한 게 아니고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알고 있고 입법부의 권한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첫 표기를 처리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또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또 하겠다고 요구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도 24일 날 본회의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일단 거대 요소를 가지고 있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24일에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 의회 정치라는 게 뭡니까? 그 사이에 협상하고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왜냐하면 내용이 과도한 부분이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니까 만약에 이태원 참사라는 것이 뭐 마약 단속 때문에 생겼다는 등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생겼다는 등 이런 걸 담아놓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라는 것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큰 대의에 동의를 하면 서로 여야 간의 원내에서 협상을 해서 그 문구를 조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조사 대상을 무엇을 할 것이며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로 할 것이며 조사의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라고 24일 날 본회의 시간까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장애로 나가서 서명운동을 받겠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장애투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명운동 발대식이라는 건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86년 전두환 독재정권 때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 받은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화돼가지고 모든 정치적 쟁점이나 이슈는 의회 내에서 다 협상하고 타협하게 돼 있고 실제로 야당이 힘이 없을 때는 단식을 하는 것도 의회 내에서 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올려놓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당과 협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24일이라는 본회의 통과일까지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국회 밖으로 나가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태원 참사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수본 수사도 한 방법일 거고요. 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각 방법마다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뭐 시기별로 걸리는 시간들이나 이런 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는 이제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진상 규명이 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나 뭐 특검을 가지고 한이 많이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소모적이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국민들 또는 이제 유가족들을 포함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겠다. 그런 차원에서 밖으로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겠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내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 또는 뭐 수사 이후에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공박을 벌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 직접 여쭤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것이다. 이런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국정조사 장외 여론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좀 눈길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를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검수완박 밀어붙이시듯이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뭐 다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못할 게 없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이제 세월호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그 당시 정치권 특히 민주당 그 집권할 때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뭐라 그랬냐면
다음부터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예, 네.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강제로 국정조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서 국민들한테 마치 여론을 들어보는 것처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지금 모양새를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모든 게 사실 방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모든 게? 사실은 지금 뭐 이 국정조사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일 뿐이지.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지금 하시는 건 뭐냐면 네네. 결과적으로는 본인 수사를 방탄하기 위한 거다. 예.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게 정치 투쟁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김용 씨 예. 오른팔 왼팔 하시는 분이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예. 구속돼서. 그러면 조만간 지금 정진상 씨 불러서 조사하고 아마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아하. 결과적으로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 소환입니다. 소환 조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본인 문제가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들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들으셨어요? 세월호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안 터지게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전 정권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들려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임기를 지금 맡고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 현 정권이 에이 뭐 같이 계시는 분이 할 소리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한 책임입니다. 그 임기 동안에는 어떤 예. 형태로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제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비극이 아니거든요. 예. 일정 부분 그 전에만 해도 그 같은 행사에 많은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인데 예. 이 올해는 지금 137명만 거기에 배치가 됐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전 정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부분이 방탄용이다. 네. 예컨대 국정조사를 안 하면 예컨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를 안 받고 검찰이 수사를 중단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아까 언급해 주신 것이 이슈가- 시력 그래도 아니 코스를 검찰은 바뀐다,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 유지하죠. 네네. 지금 국정조사하고 무관합니다. 사실 이 문제와 국정조사 문제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굉장히 참극이 벌어진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입법부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검찰은 분명히 자기의 본연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정조사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이 검찰의 수사를 막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는 저는 소장님, 그럼 제가 100% 동의 다르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입법부의 권한 거기엔 뭐 동의를 합니다. 입법의 권한을 동의를 하는데 세월호 때도 국정조사 해봤더니 결과를 내는 도출한 그 결과물이 실효성이 없더라 이런 지적도 많고 이번에 지금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청와대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겠다. 이런 식의 그걸 확인하는 국정조사. 이게 과연 입법부의 권한과 실효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반 조건들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에 대통령실에 3개 기동대가 있었고 서초동에 2개 기동대가 있었고 예. 사실은 공관이죠. 지금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관에 200명이 배치가 돼 있었다는 것이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자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세월호 때 뭔가 국정조사가 그렇게 답답하게 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거 자체로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그게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많은 부분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배운 것도 있고 나타난 사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실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민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대응하지 못했는가? 그러면 첫 번째,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는가 그 측면은 문재인 정권이 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대응하지 못했나?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네. 그다음에 무한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군지 나와야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네네. 제가 말씀드린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나? 이번에 112 신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112 신고와 119 신고 통합 시스템도 안 되어 있었어요. 아.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1조 5천억을 들여서 사실은 이런 재난 관련한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네네. 그 시스템을 무전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사실 이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더 교수님이 기민하게 잘- 대응을 했다면 아니 교수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예. 112를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19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지금 해상 사고에는 나오는데 육상 사고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지금 다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권은 그 지점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의회에서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사후적인 개선 방안이나 제도적인 미비점 같은 걸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의 부적절성과 정치적 의도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진상규명을 지금 그 경찰이 신속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진상규명이 끝나도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국정조사나 특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하고 있는 데서 이걸 서둘러 하는 것 자체의 의도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올려놓고 24일까지 자기들이 시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마찬가지인데 야당이 요구를 하면 여당과 협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문구나 내용과 목표와 대상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지금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24일까지 지금 10일 이상 남았어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뛰쳐나가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정조사 한다고 뭐 방탄이 직접 돼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관심을 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정쟁화되면서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측에서 계속 이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이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순실 때도 봤습니다만 국정조사에서 많은 것들을 새로 밝히는 것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불러내서 참고인이나 증인 불러서 소리치고 호통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먼저 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제도적 개선 방안, 미흡한 점, 초기 대응과 사후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의도가 좀 국민들이 볼 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다른 쟁점들도 좀 있는데요. 예. 저희 단독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국가 배상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배상 범위를 좀 폭넓게 인정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변호사님. 네, 국가배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뭐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업무를 하다가 잘못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국민들이 손해를 보셨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대신해서 배상해 주는 것인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이 뭔가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게 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 국가 배상이 가능한지 그 법적 검토를 미리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폭넓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개된 112 녹취록을 다들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당일에 6시 34분부터 112에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가 사실은 거의 묵살되다시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에 이제 이런 크나큰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그리고 공무원이 과실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국가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고 하면 예. 국가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유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야권 출신 변호사들이요 유족들을 설득을 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일부 유가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도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장이 보시기에 글쎄요 저렇게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상황에 야권을 출신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물론
유족들을 위해서라고 하죠. 그렇지만 모양새가 밖에서 보기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그걸 당해서 그걸 부추긴다 뭐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부분은 국가적 책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질서가 안 지켜진 것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질서를 지켰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배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과거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례가 나와요. 하지만 이제 성수대교 무너졌다거나 또는 세월호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네네. 국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참사거든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일깨워주는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좀 대치 중인 현안들이 논의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이 좀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요, 그 이제 국정조사, 민주당의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마도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걸로 지금 제가 알려져 국힘 있거든요. 내에서요? 네, 아니면 국힘 내에서요. 국힘 내에서? 네, 이거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예산도 있고 이러하니까 전국이 예. 이걸 어느 정도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이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진들 의견도 들어보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초재선 의원들하고도 또 간담회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힘 내부에서 의견을 그 조율해서 합의해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힘을 받지 못하잖아요. 대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는요,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결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사 상황을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그동안에 뭐 입을 다물었던 김만배 씨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윗단 혹은 키맨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들으신 대로 네. 조홍천 의원은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김만배 씨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고 22일 구속기간 만기 전에 김만배 씨의 진술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예. 지난해 9월에 이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대선 기간 한참 동안에. 네. 예. 그랬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었죠. 그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대서특필되고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 4명 선에서 수사가 끝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남욱, 예. 그다음에 저기 유동규, 김만배, 그다음에 정민용 정도까지 끝낸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역시 그 윗선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김용과 정진상이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속속들이 사실이 드러나서 예. 한 분은 김용 부원장은 지금 돈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요. 네. 정진상 부실장은 이미 이제 나와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달라진 건 무엇이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 핵심들이 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논리는 딱 하나예요.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입니다. 네네.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고 기소를 하고 기소장에 그걸 적시할 때는 검찰에 그런 정도의 자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지금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키맨으로 있었던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과 이 대장동 일당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유동규 예.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
이 거대한 대장동과 이 유례 신도시의 이 게이트의 이 핵심에 대해서 예.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국민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 예. 머지않아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머지않아 그림이 그려진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장 정진상 씨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김용 씨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예. 방어권 차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에서는 또는 법정에서는 또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고 이제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부터 이 대장동 이슈가 문제되면서 작년 9월부터 나왔던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었고 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JTBC와 인터뷰에서 뭐 이재명은 10년간 뭐 찔렀더니 CR도 안 먹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사실 대장동 일당들의 그 진술들이 그 시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거나 바뀌고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항상 신빙성이 있으려면 일관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진술이 그때그때마다 또는 녹취록마다 지금 들쑥날쑥하다고 한다면 네네.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때는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알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들쑥날쑥하다는 수 있다는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남욱 변호사가요.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요구받은 돈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이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어디 썼는지 이렇게 경선 자금이라까지 언급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달라 보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수사할 때요. 예. 그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 돈을 만들어낸 사람은 남욱이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부탁한 사람은 유동규예요. 예. 그러면 유동규하고 남욱의 진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그 합치되는 거. 바로 그게 경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용 씨가 부탁을 했다는 거죠. 경선 자금에 내가 써야 되니까 돈 좀 마련해 다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지금 유동규하고 남욱인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아까 제가 요거 장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과연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몫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면 그 유동규, 그다음에 대장동의 그 절반 지분이 예. 유동규와 김용과 정진상 몫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담진 않지만 입에 담지 않지만 결국 그 세 사람 몫은 결국 이재명 대표 몫이라는 거를 다 아마 서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이게 처음에는요 그냥 유동규 거라 그랬어요 절반이.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천하동인 1호를 갖다가 묶어놔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근데 그 현금 마련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그걸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동규 몫이라고 명의를 천하동인 1호를 하면 네. 그거를 갖다 남욱 씨가 소송을 거는 겁니다.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 거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송 중간에 예. 둘이 양자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8억 정도 주고 넘기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충분히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에서 저수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예. 거로 보여집니다. 잠깐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 장현재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인지를 좀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고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소장에도 담겨 있는 부분이고 대장동 예. 일당들의 진술로 지금 나오고 있는 예.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진술로 나오는 부분인 거고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 또 법정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상황인데 증거 자료 같은 게 없으면 저렇게 공소장에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소장에 쓴다는 거는요. 그 세세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쓰는 거지 네. 그냥 소설은 못 씁니다. 예. 저희가 진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남 변호사는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 건넸고 또 지인에게 써준 차용증은 검찰에 정치자금 전달 좀 물증으로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차용증이라는 이 증거물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용 부원장 지금 구속 기소된 뭐 8억 원 그 돈도 네. 유동규가 김용이 유동규한테 이야기하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야기하고 한 서너 명에 더 거쳐가지고 돈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김용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용 외에 나머지는 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전달하는 과정에 관련돼서는 뭐 지금 나온 사용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CCTV 자료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는 나왔다 있지만 예.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정진상의 돈을 받은 과정에서도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는 지금 이야기 하나 하고 두 네. 번째는 김용 그리고 정진상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기다음 이재명으로 가는 건 아직 우리가 예단하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기가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저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검찰이 엄정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예. 이미 김용 부원장 구속 기소 정진상 실장이 이번 주에 만약에 구속돼서 그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정해진 수순에 따르면 그 둘이 받았던 돈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을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설명할 마지막 용처는 결국 지난해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2014년에 경선. 재선 때 성남시장 재선 때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있기 예.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정황상 증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수사가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권을 인허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5천억이 여기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몇십억, 뭐 몇억, 지금 8억 5천이 건네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저런 큰 규모의 범법 행위를 자행을 할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특히나 사업권을 따고 나면 돌려주거나 그 지분을 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돈을 받아야지 이게 다 지나고 나서 이것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런 정황상 사실은 맞지 않고요. 또 아까도 뭐 우리 정치하고 말씀하셨지만 428억을 그런 식으로 교환한다 그러면 네. 20억이나 8억 5천이나 이런 걸 왜 요구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 현실적인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정치자금법인지 뇌물인지도 사실 혼선이 되고 있거든요. 예. 뇌물을 이 정도 428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그걸 왜 8억 5천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발생합니까? 정명 최고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보세요. 700억을 주기로 했다니까요. 그건 계획이라고요. 처음에 대장동 사업권을 따낸 그자들이 이재명 시장 그 측에게 전달해는 몫은 700억이었고 뭐 비용을 떼니까 428억 주기로 했다. 그 428억이 안 갔어요. 그냥 계획만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는 그 돈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수백억을 현금으로 만든다는 거요. 네. 여러분 수십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유동규한테 요구했을 때 유동규가 그 돈 금방 어디서 나서 주냐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한테 부탁을 기회 하니까 드릴게요. 그거를 갖다가 그 수차례에 나눠서 예. 뭐 8억이 갔다, 9억이 갔다, 11억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서 그렇게 큰 역할, 이 사업권이 다예요. 이 사건에서는. 네, 네. 그런데 근무했다는 아들 몫으로 50억을 챙겨주고 박영수 딸은 특검에 따른 11억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돈들이 움직여요. 예. 어디서 돈이 나냐?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억, 11억. 아니 그 50억을 한꺼번에 간 게 잠깐만. 아니라니까요. 예,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50억이든 뭐든 갔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 8억 5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받아가면서 그 사업권을 줬겠느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일단 지금 그 정비영 최고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네. 말씀해 주신 거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지 네. 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을 좀 넘어가야 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일축을 하고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작이다, 소설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남 변호사는 이번 주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가면 숨김없이 할 말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폭로를 예고를 했는데 정진상 소환이 좀 임박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이 대표 수사에 좀 변곡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 영장을 같이 했는데 네. 정진상 실장이 김용 부원장 얘를 본 거예요. 아, 나 빨리 나가서 나는 조사를 받겠다. 이러니까 일단 체포 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이 됐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면서 수사 결과물을 구속영장 청구에 다 넣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 일단 영장 청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예,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이제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기소를 하겠죠. 예, 장현주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갔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요청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대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소환이 온다고 한다면 일단 이재명 대표 개인이 일단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예. 이걸 뭐 당 차원에서 뭐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그때 예.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